저로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그 수강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바꿔가면서 과연 이것이 그 수강생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규 강의를 이제 들어가게끔 되면은 오늘의 이제 강의 제목이 역대 부동산 정책인데 오늘의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 마지막 회 강의입니다. 원래 4번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추석이 끼어가지고 제가 압축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3회 강의로 끝나게끔 되는데 여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회입니다. 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가 마지막에 강의하면서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예전에 이승만 정부 때는 너무 가난하고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다운 정책은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해갖고 소장농을 폐지하게끔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정희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데서 맨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인데, 맨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것이 그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 천황령으로 뭐 조선 시가지령이라든지 이제 현재의 건축법이죠. 뭐 지적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6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부 때까지는 그 일본의 천황령으로 그대로 쓰고 있다가 62년도 돼서야 그것이 어떤다? 바꿔지기 시작하고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개발법이 지금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없는 그림에서 새로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이 전두환 정부인데 전두환 정부에서 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뭐 크게 만드는 것은 없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그 보면 그 우리 세입자들이 많은 것이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이었었고 그 외에는 그 88 올림픽과 86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공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으로 올라갔었다. 그 원인은 뭐냐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했다. 대표적인 게 목동이나 상계동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것이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전에는 우리는 이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가 없었는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끔 됐습니다. 이때가 할 수 없이 5개 신도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그 다시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게끔 했던 것이 그 당시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10,000불 이상이 되면서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세컨드 하우스라고 그러는 전원주택이 개발 붐이 만들어져서 그 전원주택에 대한 그 개발하는 것이 많이 짓고 팔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 IMF라는 것이 맞아지면서 그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끔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정부 이후로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많이 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여기 저 화면에 여기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그 앞에 정부에서는 주택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택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려면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동시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택을 짓는 곳에는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정부와 달리 김대중 정부에서는 난개발 방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규를 만들기 시작하는 정부가 그 김대중 정부였고, 그 김대중 정부에서 그 난개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이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거든요.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해서 법자 땅을 다스리는 법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든다 합치게끔 됩니다. 예전에 준도시 지역이 있고 예전에 준농림 지역이 있었는데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합치면서 뭘로 만들었어요? 관리지역이라는 걸 만들게끔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토지의 적성 평가라는 걸 만들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용도 지역도 일부 바꿀 수 있게끔 하고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들어간다 나눌 수 있게끔 그 기간을 하고 법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가 다 정리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야 그게 끝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게끔 됐을 때는 반드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그 다음에 이 상가, 다시 말하면 의료시설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놓고 미리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다 개발을 해라 이렇게 됐고,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건설업자가 그런 기반시설을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건축 개발업자가 이런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조건 하에 용도 지역을 한 등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주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줘서 개발을 하는 건설회사 자체가 이 기반시설을 다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맞아 들어갈 수 있게끔 뒷받침했던 것이 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상당히 잘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핵심이 이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은 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전부 다 28가지가 있습니다. 28가지가 있는 지목이 있는데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 있고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 있는데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은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농지인 경우, 전답 과소인 경우에는 농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과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24개의 지목은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만 가지고 내가 어떤 땅을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물을 이런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가 다른 용도로 쓰게 때는 반드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토지에 특별법을 적용되지 않는 땅에는 용도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어떤 땅이라도 땅을 내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게끔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용도 변경처럼 토지를 용도 변경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좀 더 받도록 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는 무슨 얘기냐면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평균 인목본수대의 150% 이상 된다. 그 다음에 산 이런 경우에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에 배수로가 없다든가 다시 말하면 배수로가 자체가 없는 곳에다 건축 허가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오물을 어디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것이 뭐야? 그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배수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5가지의 조건이라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가게끔 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를 내가 현재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했을 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가 모든 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28개의 지목 중에서 이미 대지로 돼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지화돼 있는 땅, 다시 말하면 대지화돼 있는 땅은 뭐냐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 5개는 그 땅에 건물을 했으므로 그렇게 지목이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사도, 인목분소, 표고도, 도로,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지목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8개의 지목 중에서 5가지 지목을 빼놓은 23개의 지목을 가지고 내가 다른 용도로 쓰려면은 그럼 따지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도, 인목분수도, 표고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사도, 인목분수도, 표고도를 그 법에 만들어 놓고 이 법에는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위임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안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즉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경사도가 25도 이상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은 토지의 용도 변경 자체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용인시에서는 21도 이상이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이게 뭐야? 그 경사도, 인목분수도, 표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든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 땅에 내가 땅을 구입했을 때 땅을 구입하면 제가 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럼 내가 현재 임야로 돼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용도를 사용하는 걸 바꾸는 거죠. 그러면 땅의 용도를 바꾸다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용도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개발행위 허가 자체에서 된다? 막히게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도 지역을 보고 지구 구역과 타법령을 봐서 내가 이것을 건물을 얼마만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한문화 더 있어서 뭐가 한다? 개발행위 허가, 다시 말하면 토지 용도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해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에 우리 수강생 몇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경매로 나온 물건을 하나 갖고 왔는데 봤더니 제방이더라고. 제방. 저한테 이 제방은 건축허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건축허가 나는 것은 지목과는 관계없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난다면 제가 이걸 들고 저기 건축가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가 가서 그럼 물어보고 결론을 내면 되겠네 그길래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관한 것만 답변해 준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과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산림과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땅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부서를 걸치게끔 되는 최소한 6개나 7개의 부서에 걸치게끔 되는데 내가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과에 가서 물어봐서 되겠느냐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된다 얘기하면은 건축과에서는 되면 이 땅을 샀을 때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다른 과에서도 보고 농지과에서도 보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볼 거니까 그럼 다른 과에서 안 된다면 건축과가 가지도 않아. 이거 소리가 거기서부터 미리 반려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럼 이 땅 살려면 건축과 가서 물어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면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마지막에 건축 허가까지 다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걸 다 흐름을 읽어놔야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은 개발행위 허가가 뭐를 쓰는 거다? 현재 쓰고 있는 토지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하시면 됩니다. 자, 대충 이제 짐작이 가셨죠? 그러면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힘을 써서 했던 게 뭐냐면 앞에 만들었던 김영삼 정부에서 IMF를 일으켜서 뭐였냐? 부동산 가격이 어떤다?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망해가는 은행을 어떤다? 구해주고 망해가는 건설회사를 어떤다? 구해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보면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 IMF를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새 출발을 위한 법이 어떤다? 새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해결을 다 하고 어느 정부를 흐르면 노무현 정부로 든다 넘어가게끔 됐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던 것이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 경제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5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 조금 부동산을
그 가격을 안정시키게끔 만들었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김영삼 정부에서 IMF에서 부동산을 폭락시켰던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살리면서 그때 그러니까 여태까지 떨어졌던 것이 원상복구되면서 다시 또 어떡한다? 경제 발전에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또 두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치 올랐던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노력했던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노무현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 정책을 한번 썼는지 한번 봐시게끔 되면 26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2월달서부터 2008년 2월달까지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 다음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 경제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행사업, 경륜, 경정, 경마 이런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렇듯이 이렇게 보면 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같이 그 복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만들게끔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걸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올라간 원인이 제가 뭐라 그랬죠? 김영삼 정부에서 부동산이 어땠나? 폭락됐었다 그랬죠. 그 폭락이 됐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공급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은 그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넘어오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IMF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동안 떨어졌던 부동산 가격과 공급이 없었던 것이 합쳐지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떤다? 치솟았던 겁니다. 이 자체는 제가 보면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폭락된 부동산 가격을 잡느라고 애를 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느라고 또 어떤다? 애를 썼던 것은 뭐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게끔 되면 그 노무현 정부 시작 때 우리가 18,000불 정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이 되고 돈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는 분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조만간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1,000만 원이 어떤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건을 강화를 했고 재건축 중소형 의무 비율을 60%로 확대를 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다시 말하면 분양권 매매를 전매를 못하게 했고
종합부동산세를 시행을 했고 1가구 3두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60%를 중과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도 제가 경매로 어떤 아파트를 제가 추천해주면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어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실거래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안에 팔든지 1년 안에 팔았을 때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크게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어떻게 실거래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가격이 그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법이 바뀌고 나서 때부터 이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것을 극도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데가 이때부터입니다. 자, 한번 되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74페이지 보십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저는 이 당시에 이 국가균형발전법 만들었을 때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가 무슨 도시죠? 행복도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나마 지방을 조금 분권하게 한 것이 이게 옳았던 생각이 아닌가를 보고 이것이 이 노무현 정부에서 끝이 났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가서 조금 더 분권화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은 갖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하고는 조금 달라진 거죠. 보면 하여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복권, 다시 말하면 지금이 로또죠. 이것을 만들어서 로또에 의해서도 시중에 도는 돈을 일주일에 몇 천억 정도를 어떻게 한다? 거둬들이고 있죠. 누군지 모르죠. 누구의 손에서라도 나오게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적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한다? 많이 내게끔 만들어진다. 제가 보면은 이 법이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정책을 많이 썼던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 해갖고 제가 이 당시에 제가 아시는 분이 부동산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게 장손이 돼갖고 상속으로 받은 땅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난 무심코 이 당시에 그분한테 가서 이번에 제주도에 어떤 땅이 이렇게 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제주도 이렇게 땅 이번에 한 투자를 해놓으시면 올라갈 겁니다. 그 내가 얘기했더니 나보고 뜩 쳐다보면서 한 얘기가 야 제주도는커녕 지금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한다? 세금 내기도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나한테 어떻게 한다? 해주도 마라. 그때 그 얘기했던 것이 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야? 종합부동산세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받았던 그 재산이 부동산이 땅이나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자기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세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나 부담을 느낀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주도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대학법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 제주도를 투자하는 지었더니 야 갖고 있는 거 지금 어떡한다? 그 세금 내기도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날 보고 땅을 또 사라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김대중 정부에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발코니를 터서 방으로 넓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참 너무 크나큰 잘못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무슨 뭐 그 정부에 많은 저보다 더 많은 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제 짧은 소견 갖고 무슨 비판하자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발코니라는 곳은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비상시 대피하기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불이 나게끔 되면 대피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피하는 공간인데 그 몇 분 사이 5분 10분을 대피할 수 있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불이 났을 때 사람이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죠? 매연 때문에 의해서 가는데 그 구조하러 온 5분 10분을 버틸 수 있는 곳이 이 발코니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발코니라는 곳을 터서 써라 해놓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발코니를 만들면서 트라고 했습니다. 일부 만들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불이 났었을 때 그 발코니를 넓혀갖고 대피하는 공간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현관문 열고 나오지 무슨 대피할 공간을 찾아가냐 했는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게끔 발코니는 다 만들어 놓고 그 발코니에서 밑에 층으로 갈 수 있든지 옆에 층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코니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발코니에 나가면은 그 밑에 콘크리트 옆에 막혀 있는 것을 콘크리트가 아니라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위급 시에 발로 차면은 뚫리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 밑으로 어떻게 한다? 통해서 옆집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적으로 보면 창문도 만들지 말아가지고 거기에 간단한 노끈이나 뭐 옷가지를 걸어갖고 그 발코니에서 매달았고 밑에 집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코니의 역할이고 그것이 어떤다? 대피를 하자는 공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부분을 대피하는 공간으로 그 발코니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방으로 넓혀 쓴다? 저는 이거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다른 것에 대한 건가 이 노무현 정부에서 다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아 이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코니 넓혀서 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그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를 더 내면은 발코니 어떤다? 확장해 주겠다 했는데 나 그거 안 하겠다 해서 저 집 유일하게 아래 위 다 우리 집 아파트에 전부 다 발코니 텄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 트지 않았습니다. 발코니는 발코니 역할대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발코니가 없어서 집이 작다 그러면 내가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집에다가 발코니 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것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가 조그만 걸 가지고 지금 보면 시내의 다세대 주택 사시는 분들 15평짜리를 사더라도 발코니 놓겠으니까 상당히 20평 이상 정도쯤 되게 넓게 쓰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했냐는 이거 평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러냐. 저로서는 그렇게 발코니는 발코니대로 그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기업도시를 만들고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 기업도시는 기업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 노무현정부 때 만드는 기업도시는 지금 원주 하나는 기업도시로 들어가고 혁신도시 같이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것에서는 이 노무현 정부 지나고 난 다음에 기업도시로 발전되는 도시는 지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는 좀 그 정권이 좀 바뀌더라도 앞에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인정을 하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정권이 여야가 바뀌게끔 되면은 앞에 정부가 했던 걸 한 개도 안 하는데 이 기업도시가 어떤다? 안 하게끔 됐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저는 좀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면 자 그래서 기업도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원주 위에는 기업도시가 된다 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만들었죠. 이게 이제 세종시로 이제 행정도시가 옮겨간 것인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다 발전이 되지 않았었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행정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권이 좀 바뀌었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을 뒷받침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을 만큼 다시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앞에 두 정부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다가 이번 정부에서 이제 행복 도시를 뭐 어떻게 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제가 이 세종시의 경매 물건 나왔던 것을 그 몇 년 전에는 두 번씩 떨어져도 안 쳐다보던 것을 이번에 하나 나온 걸 제가 했더니 열 몇 명이 덤벼드는 걸 보고 내가 어이구야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보면 그런 것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세종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적으로 그대로 어떻게 한다? 밀고 나가줘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294페이지 보십시오. 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야?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부동산 등기법이 따로 있는데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조 제1항 제9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실거래가로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끔 하고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매도록 하고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도록 어떤다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 경매가 우리가 나오면은 땅이 한 필지만 나옵니까? 두 필지도 같이 나옵니까? 두 필지 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두 필지가 같이 나와가지고 2억짜리가 1억에 떨어져서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두 필지가 같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등기할 때 1억을 얼마로 어느 필지에 얼마로 집어넣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이거 경매했을 때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보니까 두 필지 다에 1억이라고 집어넣어줘요. 왜? 다만 이번 주수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두 필지를 다 1억이 하다 보니까 한 필지를 파는데 얼마야? 7천만 원이야. 근데 어떻게 한다? 등기부등본 얼마였어? 1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그때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특기소에 가서 야 이거 두 필지인데 왜 이렇게 했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특기소에도 보면은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 필지가 두 필지를 같이 1억으로 돼 있고 1억으로 낙찰 받은 곳이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든다 쪼갤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서류에 있는 대로 이 필지도 1억, 이 필지도 1억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등기부 등본에 올린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샀을 때에 등기부 등본에 올렸었는데 그 후에는 올리지 않고 있는데, 또 어느 지방의 경매로 나온 거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것도 된다? 등기부 등본에 올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돼서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팔고 샀을 때 실거래권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하고 딱 나타나니까 좋은데, 두 개든지 세 개든지 같이 했을 때에 좀 문제가, 세법에서는 그걸 갈라가지고 요게 얼마다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긴 하지만은 그냥 등기부 등본에 올리는 것은 세법으로 보지 않고 등기소에서 봤을 때는 등기소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얼마에 어떻게 나누냐,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인 경우에 그럼 얼마가 어떻게 나눕니까? 누가 나눠요 그걸?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매로 낙찰 받은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낙찰 받았나, 등기부 등본 어떻게 올라갔냐 했더니 낙찰 받은 가격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 두 필지면 두 필지, 세 필지면 세 필지 낙찰 받은 가격 그대로.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양도가액 94조 제1항 각 회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장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그동안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던 것이 실거래가로 어떤다? 바뀌게끔 된 거죠. 이 당시,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경매로 물건을 골라줘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 관한 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팔면 1년 이내에 팔면은 이 공시지가가 어떤다?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막 10%, 20%, 30% 이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사 1년이 지나서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신경 쓰지를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로 바뀌었죠? 이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액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은 실거래가가 전부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일부의 공인중개사들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쓰기 시작하게 했던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렇지만은 경매에서는 다운계약서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은 거 그만큼을 가지고 전부 다 어떤다?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다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좀 감면할 수 있냐는 것을 저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저로서도 이 당시는 전혀 방법이 이렇게 많이 없었죠. 그리고 저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때부터 실거래가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이 완성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가장 완전하게끔 되어 있는 곳은 기존 예전에 70년도 80년도에 아파트가 건설된 곳은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기반시설이 완벽한 것이 뭐냐면 학교인데 어떤 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 때 강남이라는 것을 개발해놓고 만들었는데 강북에 있는 분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안 와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애를 써서 강남으로 오라도 와 안 와? 안 왔어요. 할 수 없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 강북에 있는 사람들을 강남으로 옮기기 위해서 인류고등학교를 강제적으로 강북에 있던 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기게끔 합니다. 경기, 경북, 서울, 창덕, 배재 이런 그 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옮겨오는데 그 당시에 강남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구 삼성동 그러니까 삼성동 뭐 이런 쪽에 그 인류고등학교를 어떻게 한다? 몰려져 오게끔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어떻게 한다? 원하게끔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가 있는 곳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강남에 있던 것이 그리고 집이 오래됐으니까 거기서부터 개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안전진단 강화를 하게끔 된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인데 강남으로 수요가 있는데 강남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새로 빈 땅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 강남에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재건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게끔 되는데 재건축을 안전진단 강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전에 20년 이상의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하게끔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었는데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들어간다? 늘려버렸던 얘기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라는 곳에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다 보니까 이 강남의 그 당시에 어떤다?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교수가 그 당시에 저한테 오더니 내가 밑에 집하고 다퉈갖고 이사를 좀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다퉜는데 했더니 자기는 조금 나가면 발코니에 나가서 바람 쐬는 것이 자기 유일한 취미인데 들어가서 그것 좀 책 쓰고 뭐 하다가 발코니에만 나가면 그 밑에 있는 애가 젊은 애가 이사 왔는데 거기 이제 그 젊은 애가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꼭 담배를 피고 싶으면은 발코니에 나와서 핀다는 거야. 자기가 발코니에 나있을 때가 나와서 담배를 핀다는 거야. 담배 냄새가 너무 싫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어떤다?
그 담배 좀 그만 피라고 이제 얘기했대. 그랬더니 제가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는데 당신이 웬 참견이냐 해갖고 된다. 싸움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너무 좀 시끄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내가 이사를 가는 게 낫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게 낫다.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겠냐 그러길래 내가 강남으로 이사가 강남으로 올라갔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강남? 강남에 돈이 있어야지 가지 그러길래 내가 당신 부인이 그런다 의사고 당신 교수인데 대출해서라도 글로 가 그랬죠. 그랬더니 글쎄 그러다가 대출 받아갖고 받아갖고 강남으로 옮겼어요. 그 당시에 옮기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나한테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기 부부가 몇 년 동안 돈 버는 것보다 그런 의사 가서 돈 버는 게 더 많다는 거야. 교수하고 의사가 돈 버는 것보다 그 2년 3년 동안에 내가 어쩐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더니 그때 이사 간 것이 자기네 둘이 벌어도 10년 버는 거를 그 당시 그 아파트로 이사 가서 벌었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어쩐다 지금도 강남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련이 어쩐다 많고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그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거 팔으라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끔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지역만 급등하게 된 원인은 저는 재건축을 어떤다? 그 당시에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이 강남밖에 없었는데 그 강남의 공급은 재건축을 위한 것인데 그 재건축을 막으면서 강남 부동산이 급등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여러 다른 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강남에 대한 재건축을 좀 강화를 하게끔 하는데 저는 뭐 반대합니다. 그는 반대를 하고 또 하나 저는 좀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결국은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 가든지 30억이 가든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20억 30억짜리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싸움하는 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강남 신경 쓰지 말고 서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다 아파트나 주거지역을 좀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10억짜리가 20억이 되더라도 돈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크게 그것이 우리 서민들에게 그 강남 집값이 올라간 것이 서민들에게 먹고 살기 힘들게끔 만드는 원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정부의 정책에서는 그 하시는 분은 저와 생각이 다르고 뭐 너 그것만 생각하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한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